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까지 속속 꺼내 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은밀히 숨겨뒀던 최신의 첨단 미사일까지 꺼내들 정도인데요. 현재 양쪽의 군대는 고착화된 전선을 유지한 채 산발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이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올 정도인데요. 특히 두 정상의 기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5일 푸틴은 크림대교 폭파 현장을 직접 운전해 찾았는데요. 국가의 지도자가 전쟁터 최전선에 등장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푸틴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로 폭파한 크림대교를 찾아 재건 상황을 시찰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크림반도를 탈환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젤렌스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 6일 돈바스를 찾아 작전 상황을 확인하고 장병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산발적 교전과 폭격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고 수백 명이 전사한 최전선을 찾아가는 건 여간 배짱 있는 행동이 아닌데요. 젤렌스키의 이런 파격 행보는 우크라이나군 일반 병사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몸만 온 게 아니라 끝내주는 선물까지 함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영국의 브림스톤2와 튀르키예 TRLG-20입니다. 먼저 브림스톤2는 영국이 개발한 3세대 레이저 유도 미사일인데요. 미국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나토의 중심국 중에 하나인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인 4월부터 발빠르게 브림스톤1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부터 기존의 브림스톤1보다 기능이 향상된 브림스톤2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효과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도 그럴 게 브림스톤1은 영국 공군의 장거리 대장갑 차량 공격 무기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무기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영국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전장 1.8m, 직경이 17.8cm, 무게 48kg, 사거리는 20km 이상이며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갖춘 영리한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이 정도 스펙의 공대지 무기는 흔한 편입니다. 브림스톤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와 텐덤식 히트 탄도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생소한 미사일 관련 용어들인데요. 밀리미터 웨이브란 직진성이 강한 초고주파를 의미합니다. 단파장의 전자파를 사용하는 특수한 등급의 레이더 기술인데요. 이 레이더 시스템은 경로에 있는 물체에 전자파 신호를 보낸 후 반사시키고 그 반사 신호를 포착하면 물체의 범위, 속도와 각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초고속으로 정확하게 탐색, 감지할 수 있는 정밀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심지어 1mm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브림스톤1의 명중률과 직결됩니다. 게다가 텐덤 히트 탄두는 폭발 반응 방어 장갑을 장착한 전체의 장갑을 관통해서 파괴하는 이중 작약 방식의 탄두인데요. 먼저 최초의 탄두가 전체의 방어 장갑을 깨고 관통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고음 폭발하는 방식의 탄두를 말합니다. 웬만한 일반 고폭탄보다 높은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림스톤 미사일은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분쟁에 투입되어 군초를 다투는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했는데요. 주야간 운용 성능을 통해 거의 외과 수술적 정밀 타격과 북보 공격 양면에서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때를 지어 몰려드는 연안 침투용 소형 공격정을 포함한 다양한 함정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 차량, 벙커 등의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군은 브림스톤1이 공대지 미사일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AGM-65 매버릭보다 현대 전차의 약 3배 이상 효과적이고 BL-755 대전차 폭탄보다는 약 7배 이상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를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얼핏 완벽해 보이는 브림스톤1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은 있었는데요. 브림스톤1 미사일이 전차 한 대당 한 발씩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연발 방식으로 발사된 경우에 이들 미사일이 목표 지점 근방에 있는 쇠붙이만 보면 달려들기 때문에 전차 한 대당 여러 발이 명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브림스톤2가 개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우선 사거리가 3배 이상인 60km까지 늘어났는데요. 특히 결정적인 차이점은 미사일 탄두 부분에 레이저 유도 장치가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드론 등을 이용하여 적 전차 한 대당 레이더 조사를 해주면 때로 몰려오는 적 전차라도 한 대당 한 발씩만 명중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능수능란한 드론 운용술과 결합하여 레이저 유도 방식 브림스톤2의 진가가 한층 더 부각되고 증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브림스톤2의 강력한 위력은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브림스톤2의 최대 장점이 된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한 또 하나의 미사일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전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최근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한 TRLG-230입니다.
우리에게는 튀르키예의 군사력이 낯설지만 TB2 바이락타르를 떠올리면 TRLG-230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얼핏 짐작이 가는데요. TRLG-230은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로켓산이 2021년에 개발한 최신의 정밀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TRLG-230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독일의 브림스톤2와 마찬가지로 레이저 유도 장치를 사용하여 정밀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레이저 유도는 아직 한국의 천궁과 하이마스에도 없는 장치입니다. 튀르키예는 이것을 유견장 로켓 발사대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TRLG-230은 20에서 70km의 단거리에서 지상 및 정지한 타겟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미사일의 중량은 210kg에 탄두 중량은 42kg으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하지만 고폭 강철 볼탄두에 레이저 탐색기를 장착함으로써 원형 공산오차를 2m 이하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인데요. 더구나 바이락타르 TB2 드론 등이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미사일을 계속 유도하는 시스템이라 오폭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전이나 쿠르드 반군과의 교전에서 대공 방어 시스템, 레이더 기지, 군수시설, 지휘 통제 시설 등을 정밀 타격으로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실전 성능까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TRLG-230의 성능이 더욱 증명되면서 흑해 연안에 대한 튀르키예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특히 서방의 선진국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최첨단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점, 이미 바이락타르 TB2와 함께 튀르키예의 강한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옛부터 전쟁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반도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함께 흑해를 끼고 이웃해 있었는데요. 게다가 남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과도 국경이 맞닿아 있을 정도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지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보 위협은 곧 군사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동반합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미국은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북미 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담당하는 나토의 초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변방이던 흑해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흑해 안보가 직간접적으로 중심 이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유럽과 미국의 많은 정치인과 전략가들도 앞으로 흑해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흑해가 나토의 장기 전략의 중요 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지난 6월이 처음이며 루마니아 대통령은 11월 28일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나토 총사령관 출신 예비역 해군 제독은 수많은 동맹국, 협력국, 적국이 흑해에 몰려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며 핵심 곡물 수출로인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흑해는 나토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흑해의 많은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해 곡물 수출을 차단하고 흑해에 전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5대 사항 등 우크라이나 도시를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 순양함을 침몰시키고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점령한 전략 요충지인 뱀섬을 탈환하는 등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를 폭파해 러시아의 보급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흑해의 안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육함대 사령관 출신 예비역 해군 제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궁극적으로 전후 협상이 시작되면 흑해 관할권과 해상 통로 및 통신, 항구 접근 문제 등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논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강자 러시아가 현재 거짓말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튀르키예가 그 틈을 노려 흑해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흑해의 판도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튀르키예가 서방 측에 가세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셈법에는 그런 점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더구나 현재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테러 사건으로 쿠르드 반군과 남쪽의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대해서도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시선이 동유럽으로 쏠린 사이 튀르키예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위산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튀르키예와 경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같은 MLRS 체계라는 점에서 TRLG-230은 대한민국의 천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